부모도 없이 굴러들어온 주제에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큰형님은 국밥을 서빙하던 막내 며느리의 뺨을 손님들이 보는 한가운데서 올려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이래서 집안 없는 애는 안 된다니까. 막내 며느리는 피가 맺힌 입술을 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년간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때 구석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외식 유통업계를 움직이는 재벌 회장 윤태건. 25년 만에 찾아낸 동생이 눈앞에서 뺨을 맞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날부터 이 시댁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50분, 서진은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결혼하고 4년째, 이 시간에 저절로 깨는 게 이제는 본능처럼 몸에 박혀버렸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현수를 깨우지 않으려 이불을 살금살금 걷어내고 화장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3월인데도 수돗물이 얼음장이라 손끝이 저려왔지만 수건으로 대충 눌러 닦고 낡은 트레이닝복 위에 패딩을 걸쳤습니다. 가게 열쇠를 쥔 채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국밥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자 텅 빈 홀에 전날 손님이 흘린 국물 자국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서진은 걸레를 집어 바닥부터 닦았습니다. 테이블 12개를 행주로 훑고 수저통을 채우고 전날 밤부터 불려놓은 사골 육수 맛을 보고 불을 다시 올렸습니다. 고기를 꺼내 부위별로 썰고 깍두기와 부추 겉절이, 양파절임까지 반찬 6가지를 혼자 담았습니다. 배달앱 설정 확인해 포장 용기 꺼내놓는 것까지 전부 서진 몫이었습니다. 매일 예외 없이요. 시어머니 복순 아래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따로 직장을 다녀서 가게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큰며느리 미란만 가게에 나왔지만 일에 손을 대는 법은 없었죠. 막내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서진 혼자 가게를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복순이 가게에 들어온 건 이 모든 준비가 끝난 뒤였습니다. 느긋하게 문을 밀고 들어와 주방을 한번 훑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육수색이 왜 이래? 또 대충 끓였지? 서진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한 번 더 졸였어요, 어머님. 복수는 코트를 의자에 걸치며 서진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말대꾸는 참 빠르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2시간 넘게 혼자 가게를 열었다는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잔소리뿐이라는 걸 4년치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6시 반 배달앱에 주문 4건이 동시에 떴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국밥을 포장해 배달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2건은 가까운 거리였지만 나머지 2건은 언덕 너머라 왕복 40분이 걸렸습니다. 늦으면 별점이 깎이고 별점이 깎이면 시어머니한테 돌아오는 건 고스란히 서진의 몫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니 홀에 아침 손님 5테이블이 차 있었습니다. 서진이 물통을 들고 테이블을 도는데 카운터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큰형님 미란이 다리를 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3번 테이블 물 늦었다. 몇 번을 말해. 미란은 서진이 배달을 나간 사이에도 손님 응대에 손 하나 얹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대꾸 없이 3번 테이블에 물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보태면 시어머니까지 합세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복순의 2 얼굴은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오자 활짝 웃으며 우리 막내 며느리가 좀 어수룩해도 착해서 그래요. 호호. 하던 사람이
그 손님이 나서자마자 주방 뒤로 와서 쏘아붙였습니다. 굼뜨긴 더럽게 굼뜨다. 장사를 말아먹을 셈이야? 전환이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는 이 두 얼굴에 당황했었지만 지금은 놀랍지도 않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국 냄비를 저었습니다. 남편 현수가 가게에 나타난 건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계산대 뒤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시작하는 게 전부였어요. 서진이 국그릇을 나르다 말고 잠깐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배달이 많아서 좀 힘들다. 현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참아. 내가 뭘 어쩌겠어. 서진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홀로 돌아갔습니다. 기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매번 확인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돌처럼 굳어가는 게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점심 피크가 지나서야 서진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놓인 식은 국밥 한 그릇, 손님에게 내놓기엔 양이 부족해서 빠진 것에 밥을 말아서서 3숟갈 떠먹은 게 점심의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앉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는 미란이 손님이 남아있는 홀에서 대놓고 서진의 옷차림을 가리켰습니다. 사장네 며느리가 젖골이니 손님이 줄지. 최소한 단정하게 하고 다녀. 미란 자신은 브랜드 원피스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국물 한 그릇 나른 적 없는 사람이 새벽부터 기름과 국물 범벅이 된 사람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거였어요. 서진은 국물 자국이 밴 소매를 내려다봤지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옷을 살 돈을 쥐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장사가 끝나도 서진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정리와 식재료 발주 확인, 내일 반찬 밑작업을 마친 뒤에는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해야 비로소 하루가 끝났습니다. 서진에게 퇴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4년 서진은 단 한 번도 월급다운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복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족끼리 돈 따지냐, 밥 먹여주고 지붕 있으면 됐지. 그 한마디가 서진의 모든 노동을 공짜로 만드는 만능 방패였고 그 뒤로 서진은 다시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게 근처 상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와 철물점 사장은 서진이 배달 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막내 며느리 진짜 불쌍하다. 저러다 쓰러지겠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도 모른 척 헬멧을 눌러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진에게는 돌아갈 친정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사고로 잃고 친척집과 보육시설을 전전하다 18세에 나와 식당, 설거지, 편의점 배달 일을 떠돌며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식자재를 납품하러 오던 현수가 유독 따뜻하게 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서진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 현수만은 눈을 맞추고 웃어줬습니다. 나한테 오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 그 말에 갈 곳 없는 마음을 기대고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현수의 다정함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의 지시와 큰형님의 눈치, 그리고 계산대 뒤에서 고개도 들지 않는 남편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밤 11시 쪽방 같은 자기 방에 누운 서진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연고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친정이 없었습니다. 그 3가지가 서진을 이 지옥에 묶어두는 가장 단단한 사슬이었고 서진은 오늘도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 그 한 문장이 매일의 시작이자 매일의 끝이었습니다. 서진에게는 하루 중
딱 한 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 시어머니와 미란이 잠깐 가게 밖으로 나가는 그 짧은 틈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면 복수는 근처 은행이나 미용실을 다녀오고 미란은 카페에 가거나 쇼핑을 했습니다. 그 30분 남짓한 시간이 서진이 유일하게 혼자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이 은행 갔다 온다 하고 나가고 미란이 뒤따라 문을 나서자 서진은 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남은 손님은 없었습니다. 현수는 어디 갔는지 계산대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진은 행주를 내려놓고 주방 뒤편 좁은 식재료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쌀가마니 두 포대와 조미료 박스 사이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니 차가운 콘크리트가 땀에 젖은 등에 닿아 서늘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 비로소 멈추는 순간이었어요. 서진은 지갑 가장 깊은 칸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종이 한 장의 질감이 닿았습니다. 접고 또 접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보풀이 일었고 접힌 자국이 하얗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웃고 있고 그 앞에 유치원 원복을 입은 어린 서진과 초등학생 티가 남은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동생 어깨에 팔을 올린 채 앞니가 빠진 입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빠 태건이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사진 속 오빠 얼굴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서진이 가진 가족의 흔적은 이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지갑 안에 넣어두는 것도 시댁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빼앗기면 서진에게는 가족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요. 서진은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살아있긴 한 거지?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25년이 넘도록 오빠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서진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서진의 시선이 자기 왼손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손등 한가운데서 손목 쪽으로 이어지는 넓고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당겨붙어 있어서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게 만드는 흉터였어요. 서진은 무의식 중에 그 흉터를 오른손으로 쓸었습니다. 사진 속 오빠와 이 흉터는 서진에게 같은 날, 같은 순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흉터를 보면 오빠가 떠올랐고 오빠를 떠올리면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서진이 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 사진과 이 흉터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꺼낸 지 30초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화들짝 놀라 사진을 급하게 접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깔끔하게 접히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지갑 안에 밀어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앞치마를 탈탈 털고 창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복수는 은행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는 서진을 보자마자 눈이 좁아졌습니다. 또 어디 가서 숨어 있었어? 게으름 피울 시간이 있으면 저 싱크대에 기름때나 빡빡 밀어.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물건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복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서서 카운터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서진의 해명 따위는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때 뒤따라 가게에 들어온 미란이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카페에서 가져온 음료를 홀짝이며 서진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애들이 꼭 혼자 구석에서 감성 팔더라. 불쌍한 척이 습관인가 봐. 그 말은 서진의 고아 배경을 정확하게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것,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이 집에서 나가면 갈 데가 없다는 것. 미라는 그 약점을 알고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칼처럼 꺼내 썼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어요. 혼자 구석에 숨어서 감성을 판 게 아니라 25년 만에 가족 사진을 30초 봤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사진의 존재가 들키고 그 사진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산대 쪽에서 어느새 돌아와 앉아있던 현수는 미란의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서진은 남편 쪽을 봤어요. 혹시 한마디라도 해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니까 아예 마주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서진은 그 고개 숙인 뒷모습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기대한 자신이 어리석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홀로 나가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고 물컵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사진 속 오빠를 보던 감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서진을 단골 할머니 손님 하나가 알아챘습니다. 서진이 오늘 낯빛이 안 좋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서진은 할머니를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한참 서진을 바라보다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서진은 그 따뜻한 시선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이 가게에서 서진에게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가끔 오는 단골 손님뿐이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멜로디가 귀에 닿는 순간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노래였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과일을 깎아주면서 부르던 노래. 어린 서진이 엄마 등에 매달려 따라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거품 묻은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설거지 아직도 안 끝났냐? 복순의 고함이 주방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거의 다 했어요. 어머님하고 대답하며 다시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찰나였던 기억이 1초 만에 끊겨버렸습니다. 엄마의 노래는 시어머니의 고함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서진은 쪽방 같은 자기 방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5해 전 친척 어른 손에 끌려가던 오빠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큰아버지 차 뒷유리에 손을 짚고 무언가를 외쳤는데 어린 서진은 울음소리에 묻혀 그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입모양만 겨우 읽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서진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오빠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꼭 찾으러 올게. 서진은 이불 속에서 왼손등의 흉터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흉터의 쭈글쭈글한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을 그리워할 시간은 이 집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국밥집 유리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위기의 남자였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에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 과하지 않지만 한눈에 비싸 보이는 손목시계가 형광등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국밥집 특유의 사골 냄새와 기름기 묻은 테이블 사이에 그 남자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입구에서 잠깐 멈춰가게 내부를 한번 훑더니 창가가 아닌 구석 자리를 골라 조용히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홀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는 자리였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먼저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손님의 주머니 사정을 옷차림만으로 가늠하는 눈이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정장 원단의 질감, 시계의 브랜드, 구두의 광택, 그 모든 것이 복순의 계산기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복순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까까지 서진에게 반찬 양이 많다며 잔소리를 퍼붓던 얼굴이 손님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인심 좋은 사장님의 미소로 완벽하게 전환되었습니다. 복순이 직접 물컵을 들고 남자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가게는 처음이시죠? 뭘로 드릴까요? 복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다정했습니다. 남자는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국밥 하나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말수가 극도로 적었습니다. 복순은 그 짧은 대답에서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말이 적고 옷이 좋은 사람은 복순의 경험상 두 부류였거든요. 이 상권에 투자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나 재개발 관련으로 시세를 보러 온 사람이거나 어느 쪽이든 복순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복순은 주방으로 돌아오면서 서진에게 속삭이듯 지시했습니다. 저 손님 테이블에 깍두기 3거로 갈아넣고 수육소 접시 하나 서비스로 내. 서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반찬 양이 많다고 혼을 내던 사람이 옷 좋은 손님 한 명에게는 서비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이 국밥 한 그릇과 수육소 접시를 쟁반에 올려 남자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진은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남자의 시선이 서진의 얼굴에 잠깐 머물렀는데 서진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손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시선 하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의 눈은 달랐습니다. 서진이 돌아서서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남자의 시선은 서진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국그릇을 양손으로 조심히 드는 손가락, 앞치마 끈을 고쳐 매는 습관, 손님에게 물을 따르며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묻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것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조심스럽고도 절박한 관찰이었습니다. 미란이 그 틈에 홀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복순이 귓속말로 뭔가를 전한 뒤부터 갑자기 테이블 위를 행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시야에 자신이 들어오도록 일부러 근처 테이블을 골라서 닦았습니다. 국물 한 그릇 나른 적 없는 사람이 부지런한 가족 경영인 행세를 하는 모습은 복순의 연기와 정확히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국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숟가락질이 느린 것이 아니라 먹는 동안에도 귀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서진을 부르는 소리, 미란이 서진에게 지시하는 어투,
현수가 계산대에서 서진과 나누는 짧은 말. 가게 안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 서진이라는 이름이 반복될 때마다 남자의 숟가락이 미세하게 느려졌습니다. 그때 단골 아저씨 손님 한 명이 카운터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 씨,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가게 안에 또렷하게 울린 그 이름. 남자의 숟가락이 국물 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숟가락을 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간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1초도 되지 않아 억눌러졌고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복수는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자리에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했어요. 사골 육수는 매일 새벽에 직접 끓이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살짝 들어 복순을 보았습니다. 불과 2초 전까지 떨리던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복수는 그 짧은 대답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상권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요즘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투자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남자는 아, 그렇군요라고만 답하고 다시 국밥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복수는 아쉬운 듯 물러났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계산하는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물러난 직후 남자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며 혹시 물 더 드릴까요? 라고 상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진에게는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젓자 미라는 자연스럽게 물러났지만 돌아서는 얼굴에는 남자의 시계 브랜드를 확인했다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수도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일어나 남자의 테이블 쪽으로 슬슬 다가오더니 허세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이 상권에서 국밥 매출 1위입니다. 단골이 어마어마해요. 남자는 현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 감정은 없었고 짧게 그렇군요라고만 답했습니다. 현수는 더 말을 이어가려다 남자의 무표정한 눈과 마주치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그 사이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빈 그릇을 수거하고 새 손님에게 물을 따르고 배달 앱에 뜬 주문을 확인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포장 용기를 챙기고 남자가 자신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서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여유도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식사를 거의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내부를 한 바퀴 더 훑었습니다. 벽에 붙은 사업자 등록증, 카운터 옆 명함꽂이에 꽂힌 현수의 이름, 가게 한쪽 벽에 걸린 복순 가족의 단체 사진. 남자의 눈이 그 사진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복순, 현수, 미란,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서진이 보였습니다. 서진만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나머지 가족은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같은 가족 사진인데 한 사람만 일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구도가 이 집에서 서진의 위치를 말없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계산대로 걸어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를 기다리는 동안 카운터 위에 놓인 배달 접수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주소와 메모, 그 필체는 전부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글씨였습니다. 매일 수십 건의 배달을 혼자 정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제가 끝난 뒤 남자는 가게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서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은 마침 주방 안에서 설거지통에 그릇을 넣고 있었고 남자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한번 굳게 다물고 문을 밀어나갔습니다. 국밥집 밖 골목 건너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수행비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안전벨트를 채우며 창밖 국밥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진이 홀로 나와 빈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끝이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이름, 나이, 결혼 전 기록, 보육시설, 입퇴소, 이력까지 전부 다시 대조해.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태건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틀리면 안 되니까.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건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태건은 그 손을 다른 손으로 덮어 눌렀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남자가 앉았던 구석 자리를 치우러 갔습니다. 국그릇에는 국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반찬 접시도 깨끗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릇을 쟁반에 올려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복순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님 또 오려나? 투자자 맞으면 대박인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에 닿으며 하루의 피로가 손끝부터 올라왔지만 서진에게 방금 떠난 손님은 이미 잊힌 뒤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서까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가 조합 사람들과 거래처 관계자, 인근 상인 대표까지 총 15명을 국밥집으로 초대하는 저녁 자리를 잡은 것이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이웃 상인들과의 친목 모임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국밥집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와 상권 내입지 과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자리에 30년 장사 인생의 체면을 전부 걸었습니다. 문제는 준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라는 오전부터 이것저것 지시를 쏟아냈지만 정작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서진 한 명뿐이었습니다. 테이블 배치를 바꾸고 평소보다 2배 분량의 반찬을 담고 특별 메뉴용 수육을 삶고 음료와 술잔까지 세팅하는 일이 전부 서진의 몫이었습니다. 미라는 자기가 입을 옷을 고르느라 가게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 남편은 아침부터 어디로 나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와중에도 배달 앱에 뜬 주문 3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국물통 2개와 포장 가방을 오토바이에 싣고 나가 배달을 마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고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국물통을 내리다 왼쪽 손목이 뜨끔하고 꺾였습니다.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통이 기울었지만 겨우 잡아 세웠습니다. 손목 안쪽이 욱신거리며 부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서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저녁 6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조합장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거래처 관계자 2명, 인근 세탁소 사장, 철물점 부부 분식집 사장까지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한껏 올리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면서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이 좀 좁아도 정은 넓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해온 터줏대감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미란도 깔끔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거래처 대표 옆자리에 앉아 마치 자기가 이 가게의 핵심 운영자인 것처럼 메뉴 설명을 하고 상권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한 번도 국물 냄비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오늘만큼은 부지런한 경영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앞치마 차림 그대로 홀에 투입되었습니다. 물을 따르고
반찬을 리필하고 뜨거운 국그릇을 나르고 추가 주문을 받는 일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삐끗한 손목이 국그릇을 들 때마다 날카롭게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15명분의 상을 차리는데 서빙하는 사람은 서진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며칠 전 국밥을 먹고 간 그 남자가 다시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저녁을 먹으러 온 손님이었지만 낮고 차분한 눈빛이 홀 전체를 조용히 훑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모임이 한창 무르익자 미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은 처음부터 이 자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관계자와 조합장이 보는 앞에서 자기는 유능한 운영자처럼 보여야 했고, 그러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비교 대상은 서진이었습니다. 미라는 일부러 가장 까다로운 주문을 한꺼번에 서진에게 몰아붙였습니다. 목소리를 적당히 높여서 주변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했습니다. 서진 씨, 3번 테이블 특국밥 3개 아직이야? 5번 테이블 수육 추가됐고 8번 테이블 음료 왜 안 나갔어? 한꺼번에 좀 처리해. 서진은 대답할 틈도 없이 주방과 홀 사이를 뛰었습니다. 손목이 국그릇 무게를 견디지 못해 손가락 끝까지 저릿한 통증이 번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면 시어머니의 체면에 금이 가고 체면에 금이 가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서진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서진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자 미라는 거래처 관계자 쪽을 향해 낮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흘렸습니다. 저래서 천한 티가 나는 거야. 동작이 왜 저래? 듣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크기의 목소리를 고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조합장 쪽을 보면서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정도 없는 애들이 버릇이 원래 없어요. 우리가 다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서진이 이 집에서 시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 그 말에 선명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님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조합장은 민망한 듯 국물만 떠먹었고 거래처 대표는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그 침묵이 서진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벽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산대 뒤에 서서 거래처 사람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서진을 깎아내리는 소리, 시어머니가 서진의 배경을 들먹이는 소리가 분명히 귀에 들어왔을 텐데 현수는 한 번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치려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를 감싸면 어머니에게 찍히고 형수에게 밉보이니까 아예 보지 않는 것이 현수의 방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합장 앞에 나가야 할 특국밥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수육을 내보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순서가 밀린 건데 미란은 그 사실을 완전히 덮고 서진을 홀 한가운데서 몰아세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 전원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눈을 치켜뜨고 말했습니다. 조합장님, 상이 제일 먼저 나갔어야지. 뭘 하고 있었어?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육 먼저 나가라고 하셔서요. 미란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자기가 한 지시를 되받아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목소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말대꾸까지 해?
이 사람들 앞에서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주방으로 돌아가 국그릇 2개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삐끗한 손목이 뜨거운 그릇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를 악물고 홀로 나왔습니다. 조합장 테이블에 국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아픈 손목이 흔들리면서 국물이 상 가장자리에 조금 튀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서진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미라는 손님들 전원이 보는 가운데 목소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아, 진짜 오늘 같은 중요한 날 가게 망신을 이렇게 시키냐?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이래서 집안도 없는 애가 복을 깎아먹는다니까. 서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행주로 상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겨우 들릴 만큼 작았고 손이 떨려서 행주가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목 통증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와 시야가 흐려졌지만 서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했으니까요. 미라는 조합장과 거래처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숟가락이 멈추고 대화가 끊기고 숨소리마저 가라앉았습니다. 15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진에게 쏠렸고 그 시선의 무게가 뺨의 통증보다 더 무겁게 서진을 눌렀습니다. 미란의 입에서 낮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래서 집안 없는 애는 안 된다니까. 구석자리에서 국밥을 먹던 그 남자의 숟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국그릇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눈빛만이 서진의 붉어지는 뺨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른 소리가 식당 안을 한 바퀴 돌고 그 뒤에 찾아온 것은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숟가락 놓는 소리, 국물 넘기는 소리, 작은 기침 소리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15명의 손님이 앉아있는 식당 안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뺨을 맞은 서진의 몸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충격의 중심을 잃은 서진은 가까운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붉어진 뺨 위로 미란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입술 안쪽이 이에 부딪혀 터졌는지 입안에 피맛이 번졌습니다. 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4년을 살면서 울어서 바뀐 것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이 집에서 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울면 쓸데없는 눈물이나 흘리고 있다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진은 이를 악물고 입안의 피를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것이 서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진이 테이블을 짚으며 몸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소매가 손목 위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진의 왼손등에 새겨진 넓고 오래된 화상 흉터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어난 자국, 세월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은 붉은 빛깔이 하얀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 흉터를 보았습니다. 태건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국그릇 위에서 손이 그대로 굳었고 눈이 서진의 왼손등에 고정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것처럼 태건의 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라는 이름,
33세라는 나이, 보육시설을 거쳐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온 경로, 그리고 며칠 전 첫 방문 때부터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얼굴 윤곽. 그 모든 것 위에 지금 눈앞에 드러난 왼손등의 화상 흉터가 마지막 조각으로 올라앉았습니다. 25년 전 불이 붙은 차 안에서 안전벨트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던 자신을 살리려고 뜨거워진 금속 잠금 장치를 두 손으로 눌렀던 6살짜리 동생. 그때 왼손등이 금속에 눌려붙으면서 생긴 화상. 같은 위치, 같은 모양, 같은 크기. 20년 넘게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그 흉터가 지금 5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형광등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건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숟가락이 국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태건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서진의 왼손등뿐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이성과 이미 확신하고 있는 감정이 동시에 가슴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태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행주를 주워들고 국물이 튀었던 상 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행주가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고 손목의 통증이 팔꿈치까지 타고 올라왔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서진이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맞고 나면 일단 움직여야 한다는 것. 가만히 서 있으면 더 맞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서진이 고개를 숙이고 상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진의 등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 뭘 서 있어. 빨리 치워. 서진의 어깨가 한번 움찔했지만 고개를 더 숙이며 행주질을 계속했습니다. 대꾸할 힘도 대꾸할 의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의 시선이 불편해지는 것을 감지하고 민망한 듯 웃으며 자리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의 방향은 서진을 감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장 쪽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집안 단속이 안 돼서.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오늘 좀 산만하네요. 그 말은 서진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때린 사람이 아니라 맞은 사람이 사과의 이유가 되는 구조. 30년 넘게 이 가게를 지켜온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체면을 위해 희생시켜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남편 현수는 이 모든 것을 5미터 거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뺨이 맞는 소리를 들었고 아내의 뺨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고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상을 닦는 모습까지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끝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뒤에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입술만 달싹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뺨이 맞는 것보다 어머니와 형수에게 찍히는 것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조합장은 국물만 떠먹으며 시선을 내렸고 거래처 대표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철물점 사장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좀 심하다. 하지만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남의 가정사에 직접 끼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멈출 타이밍을 넘겼다는 것도 모른 채 결정적인 말을 더 던졌습니다. 조합장과 거래처 사람들이 전부 듣고 있는 가운데 미란은 서진의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또렷하게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부모도 없이 굴러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이 집에서 티를 내. 시어머니가 거기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한숨을 쉬는 듯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는 동의와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아니면 받아줄 데도 없는 애야. 알면서도 저래. 부모도 없이 받아줄 데도 없는. 그 두 마디가 서진의 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의 행주질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행주를 쥐었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 그 두 마디가 구석 테이블에도 도달했습니다. 태건의 턱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방금까지 떨리던 손이 멈추고 눈빛에서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결심이었습니다. 태건은 숟가락을 천천히 국그릇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냅킨을 집어 입 주변을 한번 닦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빼며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제된 동작 하나하나가 식당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에 번진 피를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일어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건은 구석 테이블에서 나와 홀 가운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식당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15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고 미란이 눈을 들었고 현수가 계산대 너머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걸어오는 자세와 눈빛만으로 이 사람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태건이 홀 한가운데 멈춰서자 식당 안의 공기가 한 단계 더 가라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국물이 보글거리던 소리도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던 소리도 전부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15명 가까이 되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곧게 선 자세와 아무런 흔들림 없는 눈빛만으로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태건은 시어머니와 미란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누가 부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질문이었지만 답을 기다리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서늘하게 식당 안을 눌렀습니다. 복수는 처음에 손님이 왜 끼어드느냐는 표정으로 눈을 치켜떴지만 태건의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이 가게에서 누구에게든 한마디씩 받아치던 사람이 상대의 눈을 보고 입이 굳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진의 뺨을 때리고 큰 소리를 치던 기세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두 손이 자기 앙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조합장과 거래처 사람들도 숟가락을 소리 없이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태건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아직 고개를 숙인 채 피 묻은 입술을 손등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태건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또 한 걸음. 구두 밑창이 바닥 타일을 누르는 소리가 조용해진 식당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서진의 왼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테이블 모서리를 짚으며 드러났던 화상 흉터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태건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25년 넘게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그 상처가 지금 눈앞에 실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모양, 불에 달궈진 안전벨트 금속에 눌려 생긴 자국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태건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고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두 손이 바지 옆으로 내려간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건은 떨리는 것을 억누르듯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다, 서진아. 서진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피가 묻은 입술이 벌어진 채 떨렸고 눈동자가 태건의 얼굴 위를 정신없이 훑쳤습니다. 그 말을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친척 어른에게 끌려가면서 차 뒷유리에 손을 짚고 뒤를 돌아보며 외쳤던 소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꼭 찾으러 갈게. 울음소리에 묻혀 끝까지 듣지 못했던 그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입모양만은 기억 속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고 25년이 지난 지금 눈앞에 남자 입에서 그 약속이 다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핏째 떨렸습니다. 눈앞에 남자와 지갑 속 사진에 있던 소년의 얼굴이 겹치고 또 겹쳤습니다. 눈에 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지만 서진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태건은 그 한마디에 숨이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25년을 찾아다닌 동생이 자신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눈에 물이 가득 찼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세게 깨물고 떨리는 손을 뻗어 서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웅크려 있던 서진의 몸을 천천히 똑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서진의 부은 뺨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입가에 맺혀 있던 핏자국과 섞여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국밥집 유리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수행비서와 경호 인력 2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서는 서류 폴더를 한 손에 든 채 태건 뒤에 정확한 거리를 두고 섰고 경호 인력은 입구 양쪽에 말없이 위치했습니다. 어떤 소란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배치만으로 이 상황이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조합 사람들과 거래처 관계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비서 손에 들린 서류 폴더, 경호원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 그리고 이 남자가 풍기는 분위기까지 이 상권에서 수십 년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하대하고 조롱하던 며느리에게 이런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머릿속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태건과 서진 그리고 비서와 경호 인력을 번갈아 보았지만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자기가 5분 전에 뺨을 때리고 부모도 없이 굴러들어온 주제라고 소리쳤던 사실이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뒤에 있던 의자를 더듬어 잡고 간신히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상황 파악이 가장 느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는 표정으로 어정쩡하게 계산대에서 나오다가 비서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태건은 서진의 어깨를 감싼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맺힌 서진의 입술, 붓기 시작한 뺨, 삐끗한 손목. 전부 확인한 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동생 얼굴에 손댄 대가가 어떤 건지도요. 현수가 다급하게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을 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수행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길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동작 하나로 현수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입술만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끝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에서 누구에게도 기죽은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태건은 서진을 데리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걸으면서도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태건이 팔로 받쳐 세웠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비서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에 남겨진 시댁 식구들과 손님들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짚다가 놓쳤고 테이블 위로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닦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의자에 앉은 채 창밖으로 멀어지는 세단의 꼬리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 냄새가 식당 안에 천천히 퍼졌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 뒤 현수만이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진짜 오빠가 있었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서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가죽 시트의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등을 감싸는 시트가 부드러웠고 차 안에는 국밥 냄새 대신 새차 특유의 깨끗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뺨을 맞고 누군가의 팔에 이끌려 문을 나서고 차에 오른 기억이 조각조각 이어졌지만 순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태건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건은 서진을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턱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을 숨기려는 듯 한 손으로 다른 손등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태건이 앞좌석의 수행비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으로 가. 미리 연락 넣어놔. 비서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 사이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서진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옆에 앉은 이 남자가 평정한 것이 아니라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멍한 상태로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왼손 등에는 형광등 아래에서 드러났던 흉터가 놓여 있었고 뺨이 욱신거렸고 입술 안쪽에서 피맛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보다 더 강하게 서진의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오빠가 맞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비서가 미리 연락을 넣어둔 덕분에 접수 없이 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었고 서진은 어리둥절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뺨 안쪽 열상을 소독하고 손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사가 손목을 가볍게 돌려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 손목은 며칠 된 부상인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달통을 내리다 삐끗했는데 갈 시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도 이해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시선을 내리깔자 옆에 서 있던 태건이 낮은 목소리로 대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고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서진은 뺨에 밴드가 붙고 손목에 보호대가 감기는 동안에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년간 아프면 혼자 참고 다치면 혼자 낫기를 기다렸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앞으로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상황 자체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태건은 서진을 시댁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심의 높은 건물이었고 비서가 앞서 안내한 곳은 미리 마련해둔 호텔 스위트였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발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카펫이 발바닥에 푹신하게 닿았고 넓은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밥집 기름 낀 바닥과 좁은 쪽방 대신 누군가가 쉬라고 마련해준 공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태건은 소파 한쪽에 앉으며 맞은편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치료 밴드가 붙은 서진의 얼굴과 감정을 억누르느라 턱이 단단히 굳은 태건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물이 고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 안쪽에서 무언가가 차올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힘이 풀릴 때 나오는 조용하고 긴 울음이었습니다. 태건은 그런 서진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를 꺼내기에는 자기 안의 죄책감이 너무 컸고 사과부터 하기에는 동생의 울음을 먼저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서진은 젖은 눈으로 자기 왼손등의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정말 오빠인지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흉터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그때 그거 맞지? 태건은 그 흉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불이 붙은 차 안에서 자기 안전벨트를 풀어주려고 금속 잠금 장치를 눌렀던 6살짜리 동생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금속에 왼손등이 눌려붙었는데도 손을 떼지 않았던 그 아이. 태건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진의 왼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서진의 손이 차가웠고 태건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상처 날 살리려다 생긴 거잖아.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25년 전의 시간을 한꺼번에 끌어왔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족 넷이 타고 있던 차가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앞부분이 찌그러지며 불이 붙었습니다. 앞좌석의 부모님은 의식을 잃었고 뒷좌석의 남매만 깨어 있었습니다. 7살이 채 안 된 어린 서진은 안전벨트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오빠의 벨트 잠금 장치를 두 손으로 눌렀습니다. 뜨거워진 금속에 왼손등이 눌려붙었지만 손을 떼지 않았고 결국 벨트가 풀려 태건을 차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진도 기어서 빠져나왔지만 부모님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뒤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험금과 보상금을 놓고 다투었고 남매를 함께 맡기엔 귀찮다는 이유로 둘은 갈라졌습니다. 태건은 아버지 쪽 큰아버지가 데려갔고 서진은 어머니 쪽 먼 친척을 거쳐 결국 보육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헤어지던 날의 장면이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 동시에 재생되었습니다. 큰아버지 차에 태워지던 태건이 뒷유리창에 손을 짚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척 아주머니 손에 잡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서진이 뒤를 돌아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태건이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꼭 찾으러 갈게. 약속해. 하지만 어린 서진은 울음소리에 묻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입모양만 기억에 남았고 25년 동안 그 입모양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태건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너무 늦었다. 서진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한참을 입만 달싹이다가 태건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은 사람을 잡는 손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오빠가 살아있었구나. 서진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말로 확인하지 않으면 꿈처럼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건은 서진의 손을 감싼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끝내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와 그 사이 동생이 겪어야 했던 세월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고 거실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건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사 임원에게도 수행비서에게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25년의 기록을 서진 앞에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서진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의 넓은 창 너머로 도시 불빛이 느리게 깜빡였고 거실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은 눈으로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건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고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짧은 숨이 끼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때부터 쭉 괜찮았던 건 아니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건은 시선을 창밖에 두고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맡겨진 뒤 처음 1년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네 집 작은 방 한쪽에 이불을 깔고 자면서 사촌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학교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남긴 보험금과 보상금 정리가 끝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태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몫은 없다. 이제 내 앞가림은 네가 해라. 중학생 나이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큰아버지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건은 그 뒤로 건설 현장에서 벽돌과 시멘트 포대를 날랐고 냉동 창고에서 밤새 상자를 옮겼고 새벽 식자재 시장에서 트럭 짐칸에 무화 배추를 내렸습니다. 학교는 다닌 적도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잠은 쪽방이나 찜질방에서 해결했고 겨울에는 지하철 역사구석에서 웅크려 자기도 했습니다. 15살, 16살, 17살.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손가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태건이 잠시 말을 멈추고 자기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관리된 손이었지만 손가락 마디 사이에 오래된 굳은 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시절 태건을 버티게 한 유일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돈과 힘이 없으면 동생을 절대 찾지 못한다는 것.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어도 미성년자 기록은 접근이 어려웠고 친척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힘없는 미성년자가 사람 한 명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태건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을 찾으려면 먼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새벽 식자재 시장에서 짐을 옮기던 태건은 자연스럽게 물건의 흐름을 눈으로 익혔습니다. 어떤 채소가 어떤 식당에 얼마에 들어가는지,
같은 고기라도 부위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납품업체와 식당 사장 사이에서 마진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현장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20대 초반, 태건은 아는 사람에게 빌린 중고 트럭 한 대로 소규모 식자재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사장들에게 직접 찾아가 얼굴을 내밀고 새벽에 시장에서 물건을 받아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배달을 마쳤습니다. 잠은 트럭 운전석에서 목을 꺾고 잤습니다. 여름에는 짐칸 열기에 등이 젖었고 겨울에는 시동을 걸어둔 채 떨면서 잤습니다. 납품처가 하나둘 늘면서 태건은 식당 운영의 구조를 전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식재료 원가, 인건비, 임대료, 손님 회전율, 외식업이 돌아가는 모든 숫자를 납품하는 쪽에서 먼저 꿰뚫은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직접 하는 것보다 식당에 물건을 대는 쪽이 더 크다는 판단이 그때 섰습니다. 30대의 태건은 식자재 유통회사를 법인으로 키웠고 동시에 직접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를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해 프랜차이즈 본사, 물류창고, 가공 공장까지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40세가 된 지금 태건은 외식과 유통업계에서 여러 브랜드와 유통망을 가진 회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태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이 커져도 너 찾는 건 멈추지 않았어. 회사 법무팀과 별도로 고용한 조사팀이 사고 기록, 병원 기록, 보육시설 입소와 퇴소 기록, 친척들의 주소지 변동, 혼인신고 기록까지 전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 성이 한 번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온 기록이 있었고 친척들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감추거나 연락처를 바꾼 뒤였습니다. 조사팀이 빈 벽에 부딪힐 때마다 태건은 조사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고 몇 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기만 고생한 줄 알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시어머니에게 욕을 듣고 큰형님에게 뺨을 맞으면서 오빠는 어딘가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도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같은 종류의 지옥을 통과해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건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서야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결혼 전 이름 윤서진과 혼인신고 지역, 나이, 보육시설 퇴소 시점이 하나로 이어졌고 조사팀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지역 국밥집 막내 며느리가 대상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태건은 보고서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손님으로 위장해 국밥집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가게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서진을 지켜보았던 그 오후, 태건은 국물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계속 떨렸고 서진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손님이 오빠였어? 태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한번 깨물고 서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찾는 날,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재벌이 된 이유가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하나를 찾고 찾은 뒤에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태건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업 욕심이 아니라 헤어지던 날 뒷유리창에 손을 짚고 외쳤던 자기 약속이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이야기가
가슴에 너무 무겁게 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고 그러다 고개를 들어 태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눈이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빠도 혼자였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어. 태건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턱이 떨렸고 눈에 물이 고였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 서진의 두 손을 꽉 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걸 하면 돼. 부족한 건 내가 전부 채울게. 서진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밥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 큰형님이 시키는 것, 남편이 외면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서진이 뭘 원하느냐고 물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찔렀고 참으려 했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태건은 서진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재회 후 며칠간 태건은 서진을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면서 동시에 비서팀과 법무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진의 시댁 국밥집에 대한 전방위 조사와 폭행건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폭행 증거였습니다. 국밥집 내부 방범 카메라 영상이 확보되었고 인근 상가 외부 카메라 영상까지 추가로 수집되었습니다. 그날 자리에 있던 상가 조합 사람들과 거래처 관계자 가운데 4명이 폭행 목격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란이 손님들 한가운데서 서진의 뺨을 때리는 장면, 복순이 옆에서 집안도 없는 애가 복을 깎아먹는다며 거디는 장면, 현수가 계산대 뒤에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까지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미란의 공개적인 뺨 때림과 복순의 언어적 가담이 영상과 진술로 완전히 남게 된 겁니다. 태건의 정체가 상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상가 조합장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날 국밥집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외식과 유통업계를 움직이는 대기업 회장 윤태건이라는 사실이 조합 내부에 퍼졌고 거래처 관계자들을 통해 동네 상권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시댁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또 울렸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입술을 깨문 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진아, 그날 미란이가 좀 심했다. 이해해라.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 이를 빨리 덮으려는 조급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란 역시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별도로 태건 측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대표 연락처를 수소문해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이 남편인데요. 회장님과 통화가 가능할까요? 수행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면담 의사가 없으시다고 전해드리랍니다. 그 한마디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수는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건은 시댁을 즉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게의 모든 약점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법무팀과 조사팀이 수집하는 자료는 촘촘했습니다. 국밥집의 위생 점검 기록, 미비, 거래처 납품 가격 부풀리기,
홍보물과 전단지의 허위 과장 내역, 서진을 포함한 직원 부장 대우와 무급 노동, 4대 보험 미가입, 일부 식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세금 신고 축소 의혹까지 하나하나가 자료화되었습니다. 태건은 직접 복수의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외부 투자와 거래 차단이 가장 먼저, 그 다음이 식자재 공급망 압박, 이어서 상권 재편에서의 배제, 그리고 평판 하락 가속, 마지막이 법적 조치였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며칠과 몇 주에 걸쳐 시댁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조이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들어갔습니다. 복순이 기대하던 상가조합 주도의 투자 검토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조합장이 전화로 짧게 통보했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복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올라오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날 분위기 좋았잖아. 하지만 조합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복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납품 쪽에서 왔습니다. 국밥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 3곳이 순차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각기 다르게 포장되었습니다. 물량 조정이라는 곳도 있었고 단가 재검토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태건의 유통망 영향력 안에 있는 업체들이 한 발씩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복순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상권에서 추진 중이던 재개발 연계 신규 입점 계획에서 국밥집이 우선순위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상가조합 회의에서 기존 입점 기준에 미달이라는 사유가 붙었습니다. 복순이 30년 동안 지켜왔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평판도 무너졌습니다.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를 손님 앞에서 때린 거 봤다. 시어머니가 친정 없다고 면전에서 모욕했다는 말이 동네 상인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국밥집 막내 며느리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자기가 때린 한 번의 뺨이 이 모든 것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란을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상가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미란을 피했고 가게 앞을 지나는 상인들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복수는 평생 쌓아 올린 이 상권의 터줏대감이라는 체면이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거래처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조합회의에 불려가면 구석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뒤늦게 서진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진이 머무는 호텔 로비까지 왔습니다. 서진이 나타나자 현수는 다급하게 다가섰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 눈에 들어왔고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한 거 안다. 서진은 현수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고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사람이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진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면서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 현수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한 박자의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법무팀에서 갈 거야. 이 결혼에서 나한테 가족은 없었어. 현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끝내 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현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서진의 등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태건은 폭행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미란에 대한 폭행 혐의, 복순에 대한 모욕 및 공동가담 혐의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서진의 4년간 무급 노동과 4대 보험 미가입 건으로 노동 관련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적 조치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이 어떤 방식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사방을 막는 설계였습니다. 시댁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며칠, 몇 주에 걸쳐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투자가 끊기고 납품이 끊기고 손님이 줄고 체면이 깨지고 법적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복순이 가장 자신 있던 두 가지 국밥집 장사와 동네 체면이 동시에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시댁 국밥집이 사실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진 뒤 같은 상권 한가운데 새 간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박힌 이름은 이 동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 글자였습니다. 윤서진. 배달 가방을 메고 새벽마다 오토바이에 올랐던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상권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임대료가 높은 자리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건은 서진에게 단순히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진이 직접 올라설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떨렸고 눈이 커졌지만 태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건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 한마디가 서진의 다음 몇 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건이 배치한 핵심 실무자들이 서진 곁에 붙었습니다. 운영 총괄, 브랜드 기획, 메뉴 개발, 재무 관리를 각각 맡은 4사람이었고 서진은 이들과 함께 현장 운영을 밑바닥부터 익혀나갔습니다. 서진이 모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경영도 회계도 브랜드 전략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아는 건 역시 분명했습니다. 주방 동선, 홀 서빙 효율, 배달 운영 구조, 식재료 원가 감각. 이것은 4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몸으로 체득한 것들이었고 전문가들이 오히려 서진에게 배워야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태건의 그룹 외식 계열에서 준비 중이던 프리미엄 국밥 브랜드 프로젝트가 이 무렵 서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태건은 원래 이 브랜드를 기획하고 있었지만 서진을 만난 뒤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 브랜드의 얼굴은 국밥집 바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태건의 결론이었고 그 사람은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메뉴 구성을 직접 잡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썰었던 경험이 여기서 실무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국물 농도를 손끝으로 가늠하는 감각, 고기 부위별 두께를 정밀하게 맞추는 기술, 반찬 가짓수와 원가 사이의 밸런스 한 그릇이 손님에게 나가기까지의 시간. 서진이 몸으로 익힌 것들이 브랜드 운영 매뉴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메뉴 개발 담당자가 서진의 시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꼬리에 감탄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이 원가 구조는 현장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서진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낯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서 식은 국밥을 서서 세 숟갈 뜨던 손이 이제 브랜드의 메뉴를 설계하는 손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방과 홀의 동선도 서진이 설계했습니다. 배달까지 혼자 뛰었던 사람이기에 주방에서 홀까지 몇 걸음인지
배달 포장 동선이 서빙 동선과 겹치면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도면 위에서 고민하는 것을 서진은 몸의 기억으로 짚어냈습니다. 직원 기준도 서진이 정했습니다. 행동 강령 첫 줄에 들어간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하대하는 장사는 오래 못 간다. 그 한 줄을 쓰는 서진의 손끝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4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시댁에서의 경험이 정반대 방향의 운영 철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건은 자본, 유통망, 입지 확보, 법률 지원, 대외 협상을 전부 뒤에서 바쳤습니다. 서진이 전면에서 브랜드를 이끌고 태건이 후면에서 조직과 자원으로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태건은 의도적으로 서진을 회장 동생이 아니라 이 브랜드의 대표로 업계에 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날 서진은 정장 차림으로 매장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가 아니라 정장이었고 배달 가방이 아니라 태블릿을 든 손이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과 악수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기자들 앞에서 브랜드 콘셉트를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태건은 오프닝 행사에서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축사도 하지 않았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고 서진이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태건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헤어지던 날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야 제대로 지켜냈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은 무너진 가게 자리에서 혹은 길 건너에서 새 간판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무급 종업원으로 부리고 공짜 일꾼으로 취급하고 손님 앞에서 뺨을 때렸던 막내 며느리가 이 상권에서 가장 큰 브랜드의 대표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새 매장 앞을 지나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입은 서진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때렸던 뺨, 천한 티가 난다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거래처 대표와 동등하게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란의 걸음이 멈추었지만 문을 열 용기는 없었습니다. 두 손이 주머니 안에서 움켜쥐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복수는 끝내 자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가게도 결국 오빠 돈이지 지가 뭘 했겠어. 하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권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복순의 권위는 소멸한 뒤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자기 이름으로 통하던 사람이 이제는 며느리 이름이 박힌 간판 아래를 지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가장 비참한 위치에 남았습니다. 아내를 지키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이 떠난 뒤에야 자기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돌이킬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매장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고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입꼬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의 무게가 4년 전 국밥집에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댁에서의 인사는 주눅든 사람의 의무였지만 지금 이 인사는 자기 이름이 걸린 자리에서 내미는 환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첫날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서진은 매장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불빛 아래 걸려 있었습니다. 태건이 보낸 차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갑 속 접힌 가족 사진을 꺼내 한 번 보고 다시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창고에 숨어서 볼 필요가 없는 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국밥집 막내 며느리와 친정 오빠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를 버티고 돌아갈 곳 하나 없이 매일을 견뎌야 했던 서진. 그 서진이 25년 만에 다시 가족을 만나고 자기 이름이 걸린 자리에 서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서진의 새벽이 자기 새벽과 닮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던 그 식당 안의 공기가 익숙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드라마 속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듣고 계신 분의 하루 어딘가에 작게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진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